따라서 성경은요, 인생과 세상 역사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 결국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서는 결코 참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참된 진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초월자로서 만물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이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진리에 이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서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로 초대해야 돼요. 블레싱 축제, 전도 축제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럴 때 총동원 전도주일, 그 참된 진리로 초대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또 가까운데 항상 접촉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다.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거룩,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본문의 선포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구구한 견해가 있지만 모두 다 유치한 것들 뿐이고 어떤 것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쾌하잖아요.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바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이 구절이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인생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명백한 해답이에요. 제가 이 창조론이 나오면 반드시 또 진화론이 있죠.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에게 이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이건 아주 가설 위에 입각한 그 설이거든요. 가설, 하이포세시스, 가설이에요. 근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젠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지를 참조했어요.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생물학적 고찰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의 진화론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창조주를 과학의 분야에서 제거하려는 시도가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진화론은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사고방식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의 진화론은 이론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완전한 법칙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너무나도 불완전한 가설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함을 진화론적 사고 안에서 조금씩 수정함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진화론의 허구성을 진화론의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진화론 개요. 사실 이러한 진화론 사상은 기원전 5, 6세기부터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간에도 있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간단하고 불완전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하려고 애쓴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다윈 이전에는 이러한 진화론적 사고는 극히 일부 박물학자들만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적 사고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창조론적 세계관이 급격히 바뀌게 된 것은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였다. 청년 시절에 그는 박물학자로서 영국 측량선 비그로를 타고 5년 동안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동식물들을 관찰하였고 그때부터 진화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여 년간 널리 자료를 수집하여 1859년 11월 24일 자연 도태이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종의 보존에 대하여라는 긴 제목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다윈이 말한 진화론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그는 다음과 같은 대략 5단계의 연역적 체계로 그의 이론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출발점은 첫째, 생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새끼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많은 새끼를 낳죠. 다음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격심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변이를 수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변이는 생존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유리한 변이를 일으킨 변종은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진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어 그 변종은 드디어 해당 종 내에서 다수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종의 탄생, 즉 종의 진화인 것이다. 이 종이 진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진화한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종류대로 내는 거예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종이 진화하고 이거 아니에요. 말은 말이 생기는 거고 인간은 인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이 종류대로. 다윈은 이 이론의 출발점인 다산성 많이 낳는다 이거죠. 생존 경쟁에 대해서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암시를 받았다. 멜서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직선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그 결과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고 논했다. 다윈은 이것을 읽고 인구와 식량의 차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 전체에 해당한다고 사고를 확장했어요. 그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그 다음 단계가 생물의 변이인데 사실 다윈의 세대에선 예는 들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01년 더 브리스가 큰 달맞이 꽃의 연구에서 돌연이 나타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돌연변이 형질을 발견하자 사람들은 이것을 다윈의 진화론에 접목시켰다. 그러나 다윈은 이러한 변이와 변이의 유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작을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세포 내에는 잼뮬이라는 입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이 증식하거나 다른 세포로 이동해서 변이와 유전이 일어난다는 펜제네시스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러하던 것이 1900년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세상에 알려지고부터 유전자, 지인이라 그러죠. 지인, 유전자가 잼뮬의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돌연변이와 유전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자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집단 유전학이다. 집단 유전학이 진화론과 결합하여 진화의 기본 단위는 개체가 아닌 집단이고, 집단 중에서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소집단이 대집단을 대신해서 진화의 달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소집단 생성 원인으로 격리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 격리는 다시 지리적 격리하고 생식적 격리로 이분화된다. 지리적 격리, 생식적 격리. 이러한 돌연변이, 유전, 소집단, 격리,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을 종합해서 이른바 종합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던 신세시스 시어리, 종합설. 이 종합설이 현대 진화론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근간이 바로 이 종합설이에요. 종합설에서는 진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변이가 비교적 단기간에 무방향으로 소규모로 일어나서 종 내의 변이를 유발할 때를 소진화, 마이크로 이볼루션이라고 하고, 자연 선택된 집단이 격리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방향으로 크게 진화해서 종을 뛰어넘는 변이를 유발할 때를 대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매크로 이볼루션. 예를 들어서 다양한 품종의 개나 말 등이 나타나는 것이 소진화이고, 파충류에서 조류나 포유류로 변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화가 아니에요.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러한 소진화들이 축적돼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단세포 동물로부터 아메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점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거예요. 단세포 동물로부터 모든 동식물이 진화할 수 있다는 대진화의 기본 골격은 소진화의 개념을 확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진화론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가설인지, 과연 그것이 현재와 같은 법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 진화론에 대한 고찰. 현대 진화론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논법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다산,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많이 태어나게 한다. 그러면 많이 태어나니까 생존 경쟁이 벌어지죠. 변이가 일어나죠. 자연 선택, 자연 도태, 그리고 진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다산과 생존 경쟁은 지금도 관찰되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것들의 인과관계도 대략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변이, 자연 선택, 그리고 진화. 지금부터 각각의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돌연변이 A. 변이는 자연 선택과 더불어 진화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거이다. 변이의 메커니즘으로 진화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돌연변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먼저 돌연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돌연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유전자란 간단히 말해서 생명체를 만드는 설계도와 같다. 그 설계도를 기초로 여러 가지 생체 현상이 일어나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유전자가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든 것과 저절로 생겨난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설계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분자 생물학의 급속한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유전자를 분자 수준에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유전자는 DNA라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얇은 필라멘트인데,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DNA의 길이는 약 1.7m로 우리 키와 거의 같아요. 우리 몸은 약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연결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여러 번 왕복할 만큼 길어요. 그런데도 무게는 1g도 채 되지 않아요. 이 DNA의 구조는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4개의 염기, 즉 아데닌 A, 구아닌 G, 티민 T, 사이토신 C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러한 염기들이 아데닌 대 티민,
구안인데 사이토신으로 쌍을 이루어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게 돼요. 이러한 DNA가 꼬이고 꼬여서 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 즉 자외선, X선, 화학물질, 또 세포 내 대사 과정의 고장 등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변형되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돌연변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종합 진화설에 있어서는 생물에게 유리한 돌연변이가 야기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연 도태를 거치면서 생물 집단으로 퍼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한 돌연변이란 생물의 번식률이나 생존율을 높이는 돌연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론적인 사고에서는 새로운 종이 형성될 수 있는 돌연변이는 생물에게 유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를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왔는데요. 실험을 하면 뭐해요? 올바르지 못한 가설로 실험이 한 거고, 지금 뭐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뉴스. 이 과학자들이 실험하면서 엉뚱한 전제를 가설을 놓고 하면은 아주 엉뚱한 또 그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실험 재료로 사용된 것은 초파리예요. 초파리는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껍질에 몰려드는 빨간 눈의 작은 파리예요. 초파리. 미국의 유전학자 모건은 이 초파리로 돌연변이 연구를 한 최초의 과학자예요. 그는 초파리에다가 X선을 찧어주면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의 돌연변이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유전자에 의해 자손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관찰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최초로 증명한 것이었어요. 그는 이 업적을 인정받아서 193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어요.